휘몰아치는 눈보라 속 한 남자가 죽어가는 노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산속에서 눈보라를 맞으며 죽음을 기다리던 한 노인. 그리고 우연히 그녀를 발견한 마을에서 바보라 불리던 한 청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렇게 가난한 놈이 쓸모없는 늙은이까지 거둔다니 정말 미쳤구나.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한 번의 선행이 마을 전체의 운명을 바꿀 줄은? 그 노인이 단순한 버려진 노인이 아니라 조선 왕실의 비밀을 간직한 인물이었다는 것. 그녀의 지혜가 탐욕스러운 지주를 물리치고 모두의 삶을 지켜낼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눈보라가 칼날같이 몰아치는 깊은 산속. 나무꾼 강주는 얼어붙은 바위 틈에서 누군가 떨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 추워라. 가까이 다가가 보니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한 분이 남루한 옷만 걸친 채 웅크리고 계셨는데 그 옆에는 빈 밥그릇 하나만 덩그렇게 놓여 있었지요. 누가 봐도 자식들이 일부러 이곳에 버리고 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강주는 주저없이 자신의 옷을 벗어 할머니를 감싸 안았는데 마을 사람들이라면 모두 손사래를 쳤을 일이었습니다. 조선 중기 경상도와 전라도 경계에 있는 지리산 자락, 소나무골이라는 작은 마을에 강준이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29살의 총각이었으나 혼처를 구하지 못해 홀로 사는 신세였는데 그 이유는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었습니다. 강준은 키가 장대하고 힘이 셌으며 나무를 베는 솜씨만큼은 마을에서 따라올 자가 없었으나 문제는 그 성격이 지나치게 어질고 순박하다 못해 바보스러울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길에서 다친 뱀을 보면 집에 데려와 상처를 싸매주고 굶주린 여우가 닭을 훔쳐가도 배가 고팠을 것이라며 웃어 넘기고 심지어 곰이 나타나 위협해도 말로 타일러 돌려보내는 통의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반은 존경하고 반은 걱정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이 강준을 불러 달랬습니다. 강준아, 내 마음씨는 부처님도 감탄하실 정도지만 그래 가지고서야 어느 처녀가 시집을 오겠느냐? 집에 짐승만 가득한데 말이다. 하지만 강준은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장님, 사람이든 짐승이든 생명은 다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강준의 그런 성품 덕분에 마을에는 큰 탈이 없었으니 산짐승들이 강준을 알아보고는 함부로 마을에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강준은 홀로 나무를 베고 짐승을 돌보며 외롭지만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겨울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는 날이었습니다. 강준은 며칠 전부터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 나무를 베고 있었는데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려면 서둘러야 했습니다. 지게에 나무를 가득 짊어지고 산길을 내려오던 중이었습니다. 어디선가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춥다. 배고프다. 강준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 목소리 같았지만 깊은 산중에 사람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혹시 산짐승이 다친 것은 아닐까 싶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을 헤치며 바위 틈새를 살펴보니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한 분이 남루한 적삼 하나만 걸친 채 바위에 기대어 웅크리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머니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과 발은 얼어서 감각이 없는 듯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옆에는 빈 밥그릇 하나와 낡은 이불 조각이 놓여 있었는데 누가 봐도 누군가 일부러 이곳에 두고 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강준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고려장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군거리는 집안에서 늙은 부모를 산에 버리고 오는 악습. 나라에서 금지했지만 가난한 산골에서는 여전히 은밀히 행해지는 끔찍한 일이었지요. 강준은 주저없이 지게를 내려놓고 자신이 입고 있던 두툼한 속옷을 벗어 할머니께 덮어드렸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가늘게 눈을 뜨셨습니다. 흐릿한 눈빛이었지만 그 속에는 놀라움과 의아함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가늘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나 같은 늙은이를 왜 구하려 하느냐? 그냥 가거라. 나는 이미 자식들한테도 버림받은 쓸모없는 몸이니. 강주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마치 마른 나뭇가지 같았지요. 말씀 마십시오, 할머니. 세상에 쓸모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할머니는 강준의 등에 엎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할멈을 살려서 모시려고 입만 하나 더 늘어날 뿐인데 강준은 할머니를 꼭 붙들고 눈보라를 뚫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게에 실어둔 나무는 그대로 두고 왔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무는 내일 다시 베면 되지만 사람의 목숨은 단 한 번뿐이니까요. 한 시즌을 넘게 걸어 마을 어귀에 당도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강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강준이 등에 할머니를 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준아, 그분이 누구시냐? 혹시 내 친척이시냐? 마을 사람들이 물었지만 강준은 대답 대신 서둘러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강준은 할머니를 온돌방에 눕히고 불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쌀을 씻어 미음을 끓였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방바닥에 누워 천천히 체온을 되찾아 가셨습니다. 한참 뒤 강준이 미음을 떠서 할머니께 드리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받아 드셨습니다. 젊은이, 고맙구나. 이 할멈이 죽을 때까지 이런 따뜻한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구나. 강준은 방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천만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 몸이라 외로웠는데 할머니께서 오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강준의 말에 또다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준이 산에서 버려진 할머니를 데려왔다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착한 일을 했다고 칭찬했지만 어떤 이는 고개를 저으며 걱정했습니다. 저렇게 가난한 주제에 남의 늙은이까지 거두다니 강준 그 친구 정말 답이 없구나. 하지만 강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방을 정리해드리고 내일부터는 할머니를 위해 더 열심히 나무를 베리라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강준이 나무를 베러 가는 것을 배웅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강준아, 이 할멈은 몸도 성치 못해 아무 도움도 못 되는데 괜찮겠느냐? 강준은 환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께서 집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렇게 강준과 할머니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준은 날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산으로 나무를 베러 갔고 할머니는 집안을 돌보며 강준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할머니는 몸이 불편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저녁밥을 짓고 강준의 옷을 기워 주었습니다. 강준은 할머니가 무리하실까 봐 걱정했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일을 하면서 삶의 의미를 되찾아 가셨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강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궁금증 반 걱정 반으로 할머니를 살펴보았는데 할머니의 단정한 몸가짐과 온화한 미소를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분이 바로 강준이가 구해온 할머니시구나. 보아하니 품위가 있으신 분 같은데 어쩌다 산에 버려지셨을까? 할머니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계셨습니다. 다만 강준에게 고맙다는 말씀만 되풀이하실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장이 강준을 불러 물었습니다. 강준아, 할머니께서 어디 출신이신지 아느냐? 혹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시지는 않으시는지? 강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다만 제 집에 계시고 싶어 하시니 저는 할머니를 모실 뿐입니다. 이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마음씨는 하늘도 감동시킬 것이다. 하지만 입이 하나 더 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
힘들면 말하거라. 강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장님. 저는 힘이 좋으니 나무를 더 베면 됩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건강을 되찾아 가셨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주는 할머니가 건강해지시는 것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준이 산에서 돌아왔을 때 집안에서 구수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강준이 부엌으로 들어가 보니 할머니는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을 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보리밥에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그 정갈함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게 다 뭡니까? 무리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강준아, 내가 날마다 고생하는데 이 할멈이 밥 안 지을 수 있겠느냐? 어서 앉아서 먹어라. 강준은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술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강준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맛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된장찌개였지만 그 깊은 맛은 강준이 평생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 뛰어났습니다. 할머니, 이 맛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할머니는 슬며시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별것 아니란다. 그저 정성을 다했을 뿐이지. 강준은 감탄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보리밥조차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니 할머니의 손맛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준은 매일 할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을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따뜻한 밥상과 할머니의 미소가 있는 삶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나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을에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웃마을에서 악덕지주로 악명 높은 송진사가 소나무고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송진사는 땅을 빼앗는데 귀신 같은 수완을 가진 자로 온갖 꾀를 부려 가난한 백성들의 땅을 헐값에 사들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우리 마을도 곧 송진사의 손아귀에 들어가겠구나.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두 소작농으로 전락할 것이야. 이 강준에게도 걱정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그 밤, 할머니는 강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강준아, 세상에는 힘으로 안 되는 일도 있고 돈으로 안 되는 일도 있단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의 욕심이지. 강준은 할머니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깊고 슬퍼 보여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강준아. 다만 이 할멈이 내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싶구나. 강준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께서는 제게 이미 큰 힘이 되고 계십니다. 걱정 마십시오. 하지만 강준과 할머니 모두 아직 몰랐습니다. 머지않아 그들에게 큰 시련이 닥쳐올 것이며 그 시련을 통해 할머니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송진사가 소나무골에 나타난 것은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봄날이었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말을 탄 그는 마을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흡족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뒤따르던 관리 최서방이 아첨하듯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이 마을은 땅이 기름지고 물이 좋아 농사짓기에 그만입니다. 헐값에 사들이면 큰 이익을 보실 것입니다. 송진사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헐값이라니. 공짜로 빼앗아야지. 이런 무식한 것들에게 돈을 주다니 아깝기만 하구나. 최서방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을 내리시면 당장 일을 시작하겠나이다. 그날부터 송진사의 횡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헐값으로 땅을 팔라고 강요했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온갖 트집을 잡았습니다. 경계선이 잘못되었다며 땅을 빼앗고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며 협박했으며 심지어 밤에 몰래 사람을 보내 밭을 망치기까지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송진사는 관아에 사또와 친분이 있어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고소할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장이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마을이 모두 송진사의 손에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울상을 지었지만 대책은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주는 비교적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는 나무꾼이라 땅이 없었고 송진사가 노리는 것은 농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준의 안심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송진사가 강준의 집 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송진사는 강준의 집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에 사람이 사는구나. 그런데 젊은 놈이 늙은이 하나를 얻어 키운다지? 참으로 어리석은 지시로구나. 강준은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마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송진사는 부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들으니 내가 산에서 나무를 베어 팔아먹고 산다지? 그런데 말이다. 이 산이 누구 땅인 줄 아느냐? 강준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산은 모두의 것 아닙니까? 송진사는 비웃으며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무식한 놈, 이 산은 이미 내가 사들였다. 여기 문서가 있지 않느냐? 이제부터 나무를 베려면 내게 세금을 내야 한다. 강준은 당황했습니다. 세금을 낸다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송진사는 문서를 강준의 얼굴에 들이밀었습니다. 법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어디 관아에 가서 따져보겠느냐? 사또는 내 친구이시니 내 말은 듣지도 않으실 것이다. 강준은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럼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합니까? 송진사는 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글쎄. 하루에 나무 한 짐을 베면 그중 절반을 내게 바쳐라. 그것이 산대세다. 강준은 기가 막혔습니다. 절반이라니. 그럼 제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송진사는 비웃으며 말을 탔습니다. 그럼 다른 일을 찾아보든지 아니면 그 쓸데없는 늙은이를 내쫓든지 하거라. 그 말을 남기고 송진사는 유유히 떠나갔습니다. 강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준은 할머니께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강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강준아, 이 할멈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구나. 차라리 나를 다시 산으로 돌려보내거라. 강준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할머니, 제가 어떻게든 해결하겠습니다. 강준은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나무 대신 산나무를 캐서 팔기로 한 것입니다. 송진사가 나무에 대해서만 세금을 요구했으니 산나물은 자유롭게 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강준은 산으로 들어가 나무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봄철이라 산에는 고사리, 두릅, 도라지, 더덕 등 귀한 나물이 지천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강준은 정성껏 나무를 캐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께 보여드리니 할머니는 나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것 참 좋은 나물들이구나, 강준아. 이것들을 그냥 팔지 말고 내가 손질을 해주마. 할머니는 나물들을 깨끗이 씻어 데치고 양념을 하여 무쳐주셨습니다. 신기하게도 할머니의 손을 거친 나물은 빛깔이 곱아지고 향이 더욱 진해졌습니다. 강준은 할머니가 무친 나물을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무꾼이 나무를 판다니 의아했지만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냐? 보통 나물이 아니라구나.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나물을 구했느냐? 강준의 나물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나물을 팔 때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었고 강준은 기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큰 걱정을 덜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다행이구나, 강준아. 앞으로도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하거라. 강준의 나물 장사는 날로 번창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이웃마을 사람들까지 찾아왔고
양반집 주방에서도 강준의 나무를 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송진사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송진사는 분노했습니다. 뭐? 그놈이 나무를 팔아서 돈을 번다고? 감히 내 코앞에서 장사를 하다니. 최서방이 비굴하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당장 맞겠나이다. 다음 날 강준이 장에 나무를 팔러 갔을 때 관아의 나졸이 나타났습니다. 강준아, 내가 허가 없이 장사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당장 장사를 중단하거라. 강준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나무를 파는데 무슨 허가가 필요합니까? 나졸이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산나물은 관에서 관리하는 물건이다. 허가 없이 팔 수 없다. 강준은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장사를 접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준은 할머니께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송진사라는 자가 또 손을 썼구나. 강준은 분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이러다가는 정말 굶어 죽겠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강준아, 장에 나가지 말고 집 앞에서 팔면 어떻겠느냐?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다. 강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강준은 집 앞에 나무를 펼쳐놓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듣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왔고 강준의 집 앞은 작은 장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송진사가 다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송진사가 직접 나타나 강준을 위협했습니다. 이놈! 감히 내 말을 거역하고 장사를 계속하느냐? 강준은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제 집 앞에서 제가 나무를 팔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송진사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잘못이 없다고? 내가 잘못이라고 하면 잘못인 것이다. 송진사는 최서방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최서방이 앞으로 나서며 강준이 펼쳐놓은 나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나물들이 흙바닥에 뒹굴었고 강준이 정성껏 준비한 것들이 순식간에 망가졌습니다. 강준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참았겠지만 할머니를 위해 준비한 것들이 망가지는 것을 보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강준이 소리치며 최서방의 팔을 잡았습니다. 강준의 힘이 워낙 장사라 최서방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야! 너 이놈! 송진사가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이 감히 사람을 때리다니? 여봐라! 이놈을 잡아라!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강준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먼저 건드린 건 송진사입니다. 그렇소. 우리가 증인이요. 송진사는 마을 사람들의 반발에 잠시 주춤했지만 곧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좋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다. 하지만 명심해라. 이 마을은 곧 내 것이 될 것이고 너희는 모두 내 발 아래 엎드리게 될 것이다. 송진사는 악독한 표정으로 강준을 노려보며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준을 위로했지만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송진사가 더 큰 보복을 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강준은 망가진 나물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다가와 강준의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강준아, 미안하구나. 이 할멈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강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할머니 때문이 아닙니다. 송진사가 나쁜 것입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강준이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창밖의 달을 보며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이 할멈이 나서야 할 때가. 며칠 뒤 송진사의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에 가문물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송진사가 상류의 물길을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마을로 흐르던 개울물이 뚝 끊기자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먹을 물조차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장이 송진사를 찾아가 애원했습니다. 대감마님, 제발 물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러다가는 마을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송진사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을 원하느냐? 그럼 땅을 내놓아라. 땅 문서를 가져오면 물길을 열어주겠다. 이장은 분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정을 설명하자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오? 땅을 내주자니 억울하고 안 내주자니 물이 없소.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가서 물길을 열어오겠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말렸습니다. 강준아, 무슨 소리냐? 송진사의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물길을 열겠느냐? 강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으로라도 열어야 합니다. 마을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날 밤 강준은 몰래 산으로 향했습니다. 송진사가 물길을 막아놓은 곳은 산중턱의 좁은 계곡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큰 바위들을 쌓아 물길을 막아놓았고 사람 둘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강준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강준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누구냐? 거기 서라. 강준은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소나무골의 강준입니다. 물길을 열러 왔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으며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혼자 왔느냐? 미련한 놈 우리 둘을 어쩌려고. 하지만 강준의 힘을 과소평가한 것이 그들의 실수였습니다. 강준은 두 사람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물길을 막고 있던 바위들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사람 10명이 달라붙어도 움직이지 않을 바위들이었지만 강준의 괴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한 시즌도 안 되어 물길이 열렸고 막혀있던 물이 콸콸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멀리서 횃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송진사의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준은 서둘러 산을 내려왔지만 송진사의 사람들은 이미 강준을 목격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송진사는 관아에 강준을 고발했습니다. 강준이 자신의 재산을 훼손하고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관아에서는 강준을 잡아들이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강준은 마을을 위해 물길을 연 것뿐인데 오히려 죄인이 되다니 말입니다. 강준은 도망가지 않고 당당히 관아로 갔습니다. 사또 앞에서 강준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송진사와 친분이 있는 사또는 강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송진사의 재산을 훼손한 죄로 곤장 50대에 처한다. 강준은 억울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곤장을 맞고 집으로 돌아온 강준은 알아누웠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강준을 간호하셨습니다. 강준아, 미안하다. 이 할멈이 무능해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강준은 힘없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 저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떳떳합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의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강준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달빛 아래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이 늙은이가 나설 차례다. 다음 날 아침 강준이 눈을 떴을 때 몸의 통증이 많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곤장 50대를 맞으면 보름은 알아누워야 하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나아지다니 말입니다. 강준이 부엌으로 나가보니 할머니께서 무언가를 다리고 계셨습니다. 구수하면서도 약간 쓴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엇을 다리십니까? 할머니는 돌아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가 다친 곳을 낫게 해줄 약이란다. 어서 한 사발 마셔라. 강준은 할머니가 건네주신 약을 마셨습니다. 쓰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고
몸속 깊은 곳부터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약을 마시고 난이 남아있던 통증까지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머니, 이게 무슨 약입니까? 정말 신기합니다. 할머니는 다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산에서 나는 약초 몇 가지를 달인 것뿐이란다. 하지만 강주는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범상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할머니께서는 도대체 누구십니까? 평범한 분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강준아,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할머니는 강준을 방으로 데리고 가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할멈은 50년 전 궁궐의 수라관에서 일하던 주방 상궁이었단다. 강준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주방 상궁이라니? 그럼 할머니께서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나는 임금님의 수라를 직접 만들던 사람이었지. 하지만 세월이 흘러 늙고 병들자 궁에서 쫓겨났고 고향으로 돌아갔으나 자식들마저 나를 짐으로 여겼단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국 자식들은 나를 산에 버렸고 그곳에서 죽을 뻔했는데 내가 나를 구해주었지. 강준아, 너는 나의 은인이란다. 강준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런 과거가 있으셨군요. 하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평생 모시겠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구나, 강준아. 이제 이 할멈이 너를 도울 차례다. 할머니는 강준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비법을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50년간 궁궐에서 쌓은 요리 솜씨, 약초를 다루는 법, 그리고 음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까지 말입니다. 강준아, 내가 송진사를 이기려면 힘만으로는 안 된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음식이란다. 할머니는 강준에게 산나물로 만들 수 있는 각종 요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사리를 볶는 법, 도라지를 무치는 법, 더덕을 구워 양념하는 법, 그리고 여러 가지 나물로 비빔밥을 만드는 법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은 단순한 조리법이 아니었습니다. 강준아, 음식은 재료와 양념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 이 할머니는 강준에게 음식을 만들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정성을 다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만드는지 생각하며 정성을 다하면 음식은 약이 되고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준은 열심히 할머니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는 강준이 만든 음식을 맛보시고는 흡족해 하셨습니다. 잘했다, 강준아. 이제 내가 만든 음식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강준은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산나물 요리를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마운 마음에 받아먹던 사람들이었지만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강준아, 이게 정말 내가 만든 것이냐? 어찌 이리 맛있느냐? 이 맛은 보통이 아니구나. 궁중 음식 같은데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소나무골의 나무꾼 강준이 신기한 산나물 요리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이웃 마을까지 전해졌습니다. 곧 다른 마을 사람들까지 찾아와 강준의 음식을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강준은 할머니와 상의했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옵니다.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밥집을 차려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내 힘으로 나무를 베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좋은 일이 될 것 같구나. 강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생각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데 어떻게 밥집을 차리겠습니까? 할머니는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셨습니다. 이것을 써라. 내가 궁궐에서 일할 때 모아둔 것이란다. 주머니 안에는 은자 몇 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평생 저축이었습니다. 강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이것은 할머니의 노자돈인데 어떻게 제가... 할머니는 강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강준아, 너는 나를 구해주었다. 이제 이 돈으로 내 미래를 만들어라. 그것이 나의 소원이란다. 강준은 할머니의 돈으로 집 앞에 작은 밥집을 차렸습니다. 간판에는 산채정이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산에서 나는 나물로 만든 정갈한 음식을 파는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개업한 첫날부터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줄을 선 것입니다. 강준은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산나물 비빔밥, 도토리묵 무침, 더덕구이, 고사리 나물, 그리고 할머니가 특별히 가르쳐 주신 산채 전골까지 말입니다. 손님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야. 정말 궁중 음식 같구나. 재료는 산에서 나는 흔한 것들인데 어찌 이리 맛있단 말인가. 강준의 산채정은 순식간에 소나무골에서 가장 유명한 밥집이 되었습니다. 멀리 한양에서까지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강준은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도 주방에서 강준을 도우며 웃으셨습니다. 두 사람은 진짜 할머니와 손자처럼 다정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송진사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송진사는 분노했습니다. 뭐? 그 나무꾼 놈이 밥집을 차려 돈을 번다고? 게다가 내 밥집보다 손님이 많다고. 송진사도 마을에 큰 주막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강준의 산채정이 생긴 뒤로 손님이 뚝 끊긴 것입니다. 최서방이 비굴하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당장 그 밥집을 부수어 버리겠나이다. 하지만 송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쓰겠다. 내가 직접 나서서 그놈을 무릎 꿇리겠다. 송진사는 강준에게 도전장을 보냈습니다. 강준아, 내가 요리를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하구나. 하지만 나도 한양에서 유명한 요리사를 데려왔다. 한번 겨뤄보지 않겠느냐? 강준은 당황했습니다. 요리 대결이라니, 자신은 할머니에게 배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할머니께 말씀드리자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강준아. 요리는 기술만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단다. 내 안에는 이미 그 마음이 있다. 강준은 할머니의 말씀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좋습니다. 대결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송진사는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보름 뒤에 마을 장터에서 대결을 하자. 마을 사람들을 심판으로 삼아 누구의 음식이 더 맛있는지 겨루는 것이다. 강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강준은 할머니와 함께 요리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할머니는 강준에게 더욱 깊은 비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강준아, 산에서 나는 재료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섞느냐가 중요하단다. 그리고 불의 세기와 시간을 정확히 맞춰야 한다. 강준은 밤낮으로 연습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발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도 강준 곁을 지키며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름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대결의 날이 밝았습니다. 마을 장터에는 2개의 큰 부뚜막이 준비되었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송진사는 한양에서 데려온 요리사를 내세웠습니다. 그 요리사는 비단 옷을 입고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양에서 30년간 요리를 해온 장인이요. 이런 시골 나무꾼 따위와 겨룬다는 것 자체가 모욕이요. 강준은 묵묵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강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강준아, 긴장하지 마라. 내가 배운 대로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사람들을 생각하며 정성을 다해라. 강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송진사의 요리사는 화려한 손놀림으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가져온 비싼 재료들을 아낌없이 쓰며 기름에 튀기고 양념을 듬뿍 발라 화려한 요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반면 강준은 조용히 그러나 정성스럽게 요리했습니다.
산에서 직접 난 나물들을 깨끗이 씻고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정확한 불의 세기로 볶고 무쳤습니다. 한 시즌이 지나 두 사람의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송진사의 요리사는 화려한 산의 진미를 내놓았습니다. 전복, 해삼, 차, 대추 등 온갖 귀한 재료가 들어간 화려한 상차림이었습니다. 반면 강주는 소박한 산채 정식을 내놓았습니다. 산나물 비빔밥, 도토리묵, 더덕구이, 그리고 맑은 된장국이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두 상차림을 번갈아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겉보기에는 송진사의 요리가 훨씬 화려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심판들이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송진사의 요리를 맛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역시 한양의 요리답구나. 맛이 화려하고 재료가 좋다. 송진사는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강준의 요리를 맛보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뜬 사람들의 눈이 커졌고 두 번째 숟가락을 뜬 사람들은 말을 잊었습니다. 이게 무슨 맛인가? 잣나물인데 어찌 이리 깊은 맛이 나는 거지? 사람들은 강준의 음식을 먹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고향에 돌아온 듯한 편안함.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밥상의 따뜻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송진사의 요리가 화려하고 맛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혀를 즐겁게 할 뿐이었습니다. 반면 강준의 요리는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심판들은 만장일치로 강준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강준이의 음식이 더 맛있소.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정성이 담긴 예술이여. 송진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어찌 산나물 따위가 내 산의 진미를 이긴단 말이냐.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강준은 대결에서 승리했고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대결에서 패한 송진사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인정할 수 없다. 분명 무슨 속임수를 썼을 것이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송진사. 이건 공정한 대결이었소. 강준이의 승리를 인정하시오. 그렇소. 대감께서도 대결을 제안하셨지 않으셨소. 송진사는 이를 갈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면 체면이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좋다. 이번엔 내가 이겼다. 하지만 명심해라.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송진사는 악독한 눈빛으로 강준을 노려보며 자리를 떴습니다. 강준은 마을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강준을 맞아주셨습니다. 잘했다, 강준아. 내가 이긴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단다. 강준은 할머니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모두 할머니 덕분입니다. 그날 밤 송진사는 저택에서 술을 마시며 분을 사귀고 있었습니다. 최서방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나이다. 송진사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방법이냐? 최서방이 귓속말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송진사의 얼굴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건 묘한 수로구나. 당장 실행하거라. 며칠 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준이 기르는 할머니가 사실은 마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할멈이 요술을 부려 음식 맛을 속인 것이다. 산에 버려진 늙은 이를 거둔 것부터가 이상하지 않느냐.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만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문은 커져갔습니다. 송진사가 은밀히 사람들을 시켜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강준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께 말씀드리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괜찮다, 강준아.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는 법이니 하지만 소문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급기야 마을 사람들 중 일부가 강준의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강준아, 그 할멈을 내보내라. 마녀를 마을에 둘 수는 없다. 우리 아이들이 무서워한다. 강준은 당황했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마녀가 아닙니다.
저를 구해주신 은인이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할머니께서 집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마녀가 아닙니다. 다만 50년간 궁궐에서 임금님의 수라를 만들던 주방 상궁이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궁의 상궁이라니. 그것이 사실이냐?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음식을 잘 만드는 것은 요술 때문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은 경험과 정성 덕분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정성을 다하면 같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서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찌 산에 버려져 계셨습니까? 할머니는 슬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늙고 병들어 쓸모없어진 자식들이 저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강준이가 저를 구해주었고 저는 그 은혜를 갚고자 제가 가진 것을 가르쳐 주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씀에 감동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머니, 송구합니다. 우리가 소문에 휩쓸려 할머니를 의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해를 풀게 되어 오히려 다행입니다.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뒤 강주는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괜찮다, 강준아.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구나. 하지만 송진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송진사는 관아에 가서 사또를 만났습니다. 사또, 소나무골의 불법으로 밥집을 운영하는 자가 있습니다. 허가도 없이 장사를 하고 있으니 단속해 주십시오. 사또는 송진사와 친분이 있었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당장 나졸을 보내 단속하도록 하겠소. 며칠 뒤 관아의 나졸들이 강준의 산채정에 나타났습니다. 강준아, 내가 허가 없이 밥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당장 문을 닫아라. 강준은 당황했습니다. 허가라니. 무슨 허가가 필요합니까? 나졸이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새로 내려온 법에 따르면 밥집을 운영하려면 관아의 허가가 필요하다. 강준은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럼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졸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은자 100냥을 내야 한다. 강준은 기가 막혔습니다. 은자 100냥이라니, 그것은 서민이 평생 모아도 어려운 거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준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강준아, 내게 한 가지 방법이 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나서야 한다. 강준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직접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사또를 찾아가 직접 이야기하겠다. 다음 날 할머니는 정갈한 옷을 입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강준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관아에 도착한 할머니는 당당하게 사또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졸들이 비웃으며 막아섰습니다. 늙은이가 감히 사또 대감을 만나겠다고? 썩 물러가지 못할까? 하지만 할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50년간 궁궐에서 임금님을 모셨던 주방 상궁이요. 사또께 전해야 할 말씀이 있으니 통보해 주시오. 나졸들은 당황했습니다. 궁궐의 상궁이라니 거짓말이겠지만 확인은 해봐야 했습니다. 잠시 후 사또가 할머니를 불러들였습니다. 사또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대가 정말 궁궐의 상궁이었다는 것이요. 할머니는 당당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선왕 시절 수라관에서 일했던 정씨 상궁입니다. 사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정씨 상궁이라면 혹시 그 유명한 정상궁 말씀이시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또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이게 어인일입니까? 제가 정상국님을 이런 곳에서 뵙게 되다니. 알고 보니 사또는 젊은 시절 궁궐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었고 그때 할머니의 명성을 익히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차분하게 사또에게 사정을 설명하셨습니다. 송진사가 어떻게 강준을 괴롭혔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마을 사람들을 착취했는지 말입니다. 사또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송진사와의 친분 때문에 눈을 감아주었던 자신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정상국님, 송구합니다. 제가 제대로 살피지 못해 백성들이 고통받게 했습니다. 사또는 즉시 송진사를 조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조사 결과 송진사의 온갖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거짓 문서로 땅을 빼앗은 일, 물길을 막아 마을을 괴롭힌 일, 그리고 뇌물을 주고받은 일까지 말입니다. 사또는 송진사를 잡아들였습니다. 송진사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송진사, 그대의 죄가 명백하니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유배를 보낸다. 송진사는 비명을 지르며 끌려갔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이렇게 망하다니.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송진사가 벌을 받았습니다. 사또는 강준에게 정식으로 밥집 운영 허가를 내주었고 송진사에게 빼앗겼던 땅들도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소나무골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강준의 산채정은 더욱 번창했고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강준을 도우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강준의 집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중년의 부부와 젊은 남녀 둘이었는데 그들은 할머니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할머니는 그들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산에 버린 자식들이었던 것입니다. 큰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할머니가 살아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둘째 딸도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습니다. 다시 저희와 함께 가주십시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을 때 나는 이미 죽었다. 지금의 나는 강준이가 살린 새로운 생명이니 너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자식들은 더욱 울며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하겠다. 하지만 함께 살 수는 없다. 나는 이곳에 남을 것이다. 자식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깊이 절을 올리고 떠났습니다. 강준은 할머니께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괜찮다, 강준아. 오히려 마음이 후련하구나.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다. 그날 밤, 할머니는 강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준아, 너는 나를 구해주었고 나는 내게 내가 가진 것을 주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강준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머니는 제게 어머니보다 더 소중한 분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준의 산채정은 경상도에서 가장 유명한 밥집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건강하게 장수하시며 강준을 도우셨고 강준은 할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효는 혈연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로구나. 강준은 할머니 덕분에 요리의 대가가 되었고 할머니는 강준 덕분에 인생의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봄날 할머니와 강준은 마당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강준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강준아, 내가 나를 구한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강준도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를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진한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평화가 흘렀고
강준과 할머니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버려진 할머니를 구한 나무꾼의 이야기, 그리고 은혜를 갚은 할머니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에 따뜻함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이웃 마을에서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저도 강준 어르신께 요리를 배우고 싶습니다. 강준은 웃으며 그를 맞아들였습니다. 할머니도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좋다. 우리가 배운 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가르쳐주자.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갚는 길이니. 그렇게 강준과 할머니는 많은 제자들을 키워냈고 그들의 요리 비법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할머니는 9순의 나이에도 건강하셨고 강준은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할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로구나. 혈연보다 더 진한 정이 저기 있구나. 어느 가을날 할머니는 강준을 불러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강준아, 이제 이 할멈도 세월을 이길 수는 없구나. 곧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강준은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오 할머니는 강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강준아. 나는 너 덕분에 정말 행복했다. 산에서 죽지 않고 내 손에 구원받아 이렇게 좋은 세월을 보냈으니 한이 없구나. 강준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할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강준의 품에서 편안히 잠드신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할머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강준은 3년상을 치르며 할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할머니의 무덤 앞에는 항상 신선한 꽃이 놓여 있었고 강준은 날마다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많은 손님들이 할머니의 요리를 드시고 감동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남기신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준은 할머니의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았고 그것을 많은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소나무골의 산채정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갔고 그곳에는 항상 할머니와 강준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효는 혈연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것이며 선행은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일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도 깨달았습니다. 강준과 할머니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에 따뜻함을 남기며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순박한 나무꾼 강준과 버려진 할머니의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